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혼자 안고 가면 결국 또 누군가가 혼자 짊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셋째 며느리입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큰형님 앞에서는 늘 작아졌고, 둘째 동서 옆에서는 늘 조용했고, 명절이면 구석에서 전이나 붙이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구석에 있는 사람은 무대 위를 제일 잘 보거든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정갈하게 다린 블라우스에 단아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책을 읽다 고개를 드시는 그 눈빛, 그게 바로 큰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큰형님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대 초반에 최연소 팀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 소개해 주시던 날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큰며느리는 말이야, 회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집안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명절에 제사 음식을 그 손으로 다 차리는데 전집 차린다 해도 성공하겠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넘쳤습니다. 딸 자랑하는 목소리였어요.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치매 증세가 오셨던 시아버지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5년 동안 직접 모셨거든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마다 잠에서 깨시면 달래드리고, 주말이면 산책을 모시고 나가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계셨던 게 바로 형님이었다고 남편이 눈물을 훔치며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든 게 질투였는지 아니면 그냥 솔직한 자기 인식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형님이 환하게 빛나는 곳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동서, 제위 동서였어요. 동서는 지방대 출신이었고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외모도 평범했고 말도 많지 않았고 명절이면 항상 뭔가를 조심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비교하진 않으셨지만 티는 났습니다. 동서가 차린 명절 음식을 보시면 꼭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큰애는 간이 딱딱 맞는데 너는 어째 매년 이 모양이니? 그 말 한마디가 명절 내내 식탁 위에 떠돌았습니다. 동서는 항상 웃으며 넘겼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뭔가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저도 눈치 보느라 바빴거든요.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둘째 아주버님은 착한 분이었지만 어딘가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님 말씀이 맞죠 하고, 아내 앞에서는 당신도 고생했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동서가 10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었어요. 아이가 낮잠을 자고 남편은 소파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고,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어머님이 맛집 링크라도 올리셨나 싶었죠. 근데 보내신 분이 둘째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형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큰형님. 그 고고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추잡한 진실, 오늘 다 터뜨릴게요.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빨래를 든 채로 다시 읽었어요. 3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남편한테 핸드폰을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동서가 왜 이래? 그러고 채 1분도 안 됐을 때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고급 호텔 바였습니다. 조명이 낮고 테이블이 좁은 그런 곳, 그리고 거기 큰형님이 계셨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세팅이었어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형님과 10살은 차이 날 것 같은. 그리고 형님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에게 명품 쇼핑백을 건네는 형님. 세 번째 사진. 카페에서 나란히 걷는 뒷모습. 남자가 형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단톡방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게 뭐야? 큰애, 너 당장 설명해. 큰아주버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형님도 읽었다는 표시가 뜨면서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이 매달 시댁 제사 비용이라고 가져간 돈, 그리고 우리 아이 수술비로 빌려간 5천만 원, 전부 그 남자한테 들어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저는 옆에서 큰아주버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낮고 흔들리고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소리는 서재 책상을 때려 부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형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우셨고 큰아주버님은 술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히, 근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형사들이 왔고 빚쟁이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해 보니 형님은 친정 식구들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댁 건물에 담보대출을 몰래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통장에서도 수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셔야 했어요. 형님 이름만 나오면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꽃뱀, 가정 파괴범, 평생 연기한 거야.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저도 그 말들 사이에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때 저는 형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형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명문대 수석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꼼꼼하고 철저하고 계획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을까요? 호텔바에서 손을 잡는다든가, 낮에 카페에서 함께 걷는다든가, 발각될 게 뻔한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서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둘째 동서는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 거리가 있었죠. 그런 동서가 어떻게 형님의 사생활을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의문의 답을 찾은 건 형님이 사라진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술에 절어 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시고 형님 짐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니까요. 형님 서재는 작지만 단정한 공간이었어요. 책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고 서류도 라벨이 붙어 있고 역시 형님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맨 안쪽 책장 제일 아래 칸에서 뭔가 낡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하나였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아주 낡은 20년도 더 된 것 같은 일기장. 그리고 그 밑에 입양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입양 확인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이 대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형님의 진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이를 보냈다. 내 아들을 이름도 짓지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형님은 대학 시절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고 아이 아버지는 떠났고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1살의 형님은 아들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했던 것도 시아버지를 5년간 모셨던 것도 밤마다 혼자 울었던 것도 전부 그 죄책감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일기장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 성인이 된 아들이 형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그 젊은 남자가 바로 형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형님이 원했던 그런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도박 빚이 있었어요. 수천만 원의 빚. 그리고 형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주세요. 안 주면 시댁 식구들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미혼모였다는 거, 나를 버렸다는 거. 형님은 20년 동안 쌓아온 게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다던 그 말이 형님한테는 목숨줄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걸 잃을까봐. 완벽하다고 믿어준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형님은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아들의 요구는 점점 커졌고 돈은 점점 더 필요해졌습니다. 형님은 처음엔 자기 돈을 쓰다가 나중엔 시댁 돈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언제 알게 됐을까요? 동서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형님 사라지고 2달 뒤쯤 동선의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형님이 그 남자한테 돈을 건네는 걸. 처음엔 저도 오해했죠. 근데 형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겁먹은 표정이었거든요. 주는 사람 표정이 아니라 빼앗기는 사람 표정. 동서는 조심스럽게 형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형님은 처음에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물어봤을 때 복도 끝에서 동서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 해줘. 부탁이야. 동서는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이상해졌어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눈빛이 텅 비어가는 걸 동서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한강 다리 난간을 바라보며 멍하게 서 있는 걸 동서가 목격했습니다. 동서는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차라리 다 터뜨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형님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다 알면 나는 끝이야. 동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형님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비밀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동서는 악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10년 동안 구석에서 욕을 먹고 간도 못 맞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동서가 형님을 살리려고 자기가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동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동서가 웃었습니다. 좀 씁쓸하게. 말해봤자 형님도 막을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밉상이었으니까요. 제가 나쁜 역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10년의 서러움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나쁜 역이 자기한테 자연스럽다고 느끼기까지 얼마나 많이 작아졌을까요? 경찰이 형님을 찾아낸 건 사라진 지 꼭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큰오빠가 달려갔고 시어머니도 가셨습니다. 저도 남편 차 뒷좌석에 타고 따라갔어요. 여관 문을 열었을 때 형님은 방 한가운데 작게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단정하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목에는 오래된 것도 새 것도 섞인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형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그냥 꽉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그게 뭐라고 혼자 속을 썩여.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집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근데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 시아주버님은 문 옆에 서서 얼굴을 벽에 대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0년치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막힘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냥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큰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형님의 과거 아들의 존재 그리고 배신감 돈을 잃은 것보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몰랐다는 것,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형님이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큰아주버님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형님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아무 말 없이 형님 옆에 서서 같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대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도 내 가족이잖아, 형님이. 그 자리에서 그릇을 놓치고 울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큰아주버님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부수고 싶었을 텐데. 떠나고 싶었을 텐데. 그 사람은 결국 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 같지 않아요. 집을 팔아 빚을 갚았고 다들 작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형수님은 대기업 팀장 대신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달 조금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명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형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차려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먹었죠. 이번 추석엔 다 같이 나눠서 했어요. 저는 잡채를 맡았고 동서는 전을 부쳤고 형님은 탕을 끓였어요. 형님 탕이 조금 짰는데 시어머니가 간이 딱 맞네 하셨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는데 다 같이 웃었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요즘 친자매보다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해요. 동서는 가끔 형님한테 장을 받아주고
형님은 동서 아이 공부를 봐준다고 합니다. 완벽한 형님과 그림자 속의 동서가 만나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이 20년 동안 완벽한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것. 완벽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다가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든 혼자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무도 힘들지 않아? 라고 묻지 않아요. 그게 형님이 만들어낸 감옥이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구석에서 다 알면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동서의 서러움도 형님의 균열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할 것 같은 사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진짜로요. 요즘 어때? 진짜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 알고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는 비극의 끝에서야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